예, 반갑습니다. 예. 국내, 앉으십시오. 예. 예. 국내 30대 그룹이 동서대학을 찾아옵니다. 오늘 드디어 두 자리 숫자를 넘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9월달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언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이 프로그램이, 이 특강이 언제 끝나지, 이런 사실은 저도 막막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10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순서. 예. 오늘 잠시 특강자를 소개할 건데, 이 프로그램 전체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 3,000명의 취업을 전담하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배수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학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오늘 특강자를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이 어디냐면 프랭카드 보이시죠? 예, 두산그룹입니다. 두산그룹. 두산그룹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물론 설명 오늘 잘 해주시겠지만, 선물도 있는데 오늘. 오케이. 크게. 건설. 예. 건설. 두산 건설. 집 주변에 뭐 아파트를 짓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 또래, 여러분의 아빠들의 나이하고 좀 비슷한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대학 다닐 때는 우리나라 포크레인이라고 하죠. 포크레인. 우리말로 굴삭기. 포크레인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땅을 파는 기계 있죠. 포크레인이 전부 일제였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지금 올해 5학년 5반인데, 제가 20대에는 국산 굴삭기가 포크레인이 없었어요. 전부 일본 히다치라는 제품. 하얗게 노란 색깔에, 지금도 우리 굴삭기들이 색깔이 노란 색깔을 보이고 있죠. 하얗게 글자가 적혀 있는데 전부 일제 히다치. 그래서 저도 20살 때는 갖고 있는 녹음기는 뭐 소니 마이마, 소니 워크맨 아이와, 지금처럼 삼성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일본제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마치 지금 카메라 시장처럼, 캐논, 니콘처럼. 그래서 언제나 우리나라는 왜 저런 굴삭기를 못 만들까? 좀 있으니까 군대 가고 이제 갔다 와서 또 유학 가기 직전에 보니까 현대 굴삭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히다치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98년에 40살이 다 돼가지고 한국에 8년간의 세월을 지나서 40이 돼서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모든 굴삭기에 하얗게 두산, DOOSAN, 전부 두산 중공업에서 만들어내는 굴삭기를 전부 국산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문제는 재작년에 2005년도에 부산에도 에이펙 회담을 했었죠. 누리마루에서. 2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에이펙 회담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저는 약간 러시아 쪽에 관계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에 KBS하고 취재를 가가지고 에이펙 개최 준비 사항을 보러 갔는데, 블라디보스톡 누리마루 같은 그런 에이펙 그 공사 현장을 가보니까 세상에 올 포크레인이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 두산인 거예요. 그거 보고 참 뭐 나름대로 자긍심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우리 두산 CF 광고 보면 요즘 복엽기가 나오죠. 이렇게 요즘 계속 나오는데, 취업 시즌이니까 못 보셨습니까? 복엽기가 이렇게 날개가 2개로 있는 쌍엽 복엽기가 나오고, 남자 좀 잘생긴 멋진 가이가 딱 앉아 있고, 새도 좀 지나가고, 사람이 미래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산의 CF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계속 사람이 미래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이상무님도 사람이 미래인 두산그룹의 얘기를 많이 여러분에게 해드릴 건데,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주 간단하게 1996년도에 두산그룹에 입사하셨고, 그룹의 기획 업무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나 모든 어떤 기관이든지 기획 업무는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면 기획 업무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저도 기획 업무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스마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두산그룹의 혁신 업무를 전부 다 총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산그룹 전체에 인사 홍보 담당하시는 상무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동양, 더 반가운 분은 동양분이십니다. 부산분이시고, 부산대학교 법대 출신이시고 그렇습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죠. 박수로 환영하면서 이제 정말 두산그룹에 대해서 왜 사람이 인재이고 사람이 미래인지를 잘 들어보고,
시간은 지금부터 해서 1시간 반 정도에서 3시 반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대략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Q&A 시간, 질문 시간을 좀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두산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서대학교에 사실은 제 위에, 바로 위에 직속 보스가 사장님이세요. 이제 이쪽에 이제 갈 기회가 생겼는데 누가 가야 되느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당연한다던 듯이 네가 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거의 부산인데 가서 서울 사람들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거니 네가 고향이 부산이니 네가 가서 얘기하면 잘 알아듣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부산 분들 많이 계세요? 경남 분, 고향이 여기신 분들 많으시네요. 다른 지역이신 분 서울 없으시고 다른 지역이신 분들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조금 있으시네요 여기. 예. 그래서 제가 강의는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걸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사실은 저 같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 과장급이나 대리, 사원급들이 가면 여러분들한테 사실 더 도움이 되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안 가고요. 보통은 실무자들이 많이 가는데 이번에는 저도 많이 하고는 싶었는데 다행히 동서대학교 관계자분들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마 궁금하신 게 있어서 대부분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제가 다 사실은 저도 다 이해를 하거나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고 소화했다는 것은 제가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들으시다가 의문이 가거나 하는 거는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질문을 아까 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두산하면 통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두산 이렇게 물어보시면 모르세요. 사실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왜냐하면 두산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도 아닙니다. 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 최고 기업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삼성, 현대, SK, LG 뭐 그거보다는 못한 기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관심 가진 분도 계시고 미래에 관심 가질 분들도 있지만 채용 인원수를 비교해도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작은 게 당연하십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다만 두산이 최소한 어떤 기업이라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희의 두산의 모습 최소한 이게 진실은 아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스스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빠른 기업이라고 저희들은 저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경이적인 성장 기록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보시니까 조금 뭐 여기 동서대학교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죠. 여기도 학교 소개할 때 대부분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최장수 기업입니다. 1896년 서울에 있는 배옥에서 박승직 상점에서 출발했고 1946년에 두산 상해를 시작으로 해서 두산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가 한문으로 저 최고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최고는 아니죠. 이제 제일 오래됐다는 기업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올해로 아마 118년이 됐을 겁니다. 그런 기업입니다. 저 기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의류를 파는 그런 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반 마트에 가서 보실 수 있는 제품들 지금은 뭐 전자제품도 들어가 있고 이랬지만 당시 80년대라고 그러면 슈퍼마켓이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을 수평적, 수직적 계열화를 다 끝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수평적 수직적 계열화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마켓 쉐어로 따진다면 지금의 한 80% 정도를 국내에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안정되게 되면 조심을 해야 될 게 미래의 위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위기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였고 거기에다가 마켓 쉐어를 80%나 가지고 있으니 제품을 찍어내기만 하면 팔리던 시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 보니까 공장을 계속 증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업체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하느냐?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 다 빚내서 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보고 빚을 내서 한다 이거죠. 그걸 그렇게 해서 80년대까지를 솔직히 말하면 떵떵거리고 지냈습니다. 만들어내면 팔리니까. 근데 여러분들 말로는 들으셨겠지만 90년대 중반에 IMF가 왔죠. IMF가 오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90년대 초반에 뭔가가 이상하다는 거죠. 회사에서 보니 아무래도 최고 경영층들이 계셨겠죠.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이래 가다가는 뭔가가 삐걱될 것 같다는 걸 감으로 느끼셨든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기업에 보면 통상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든지 다행스러운 게 90년대 초반부터 미리부터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조조정 작업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돈 안 되는 걸 팔아가지고 자금 여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보다는 IMF가 왔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렇게 뭐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죠. 뭐 다른 사람은 죽을 듯한 병에 걸렸는데 여기에서는 죽을 정도의 병은 아니고 응급실에 한 일주일 정도 들어갔다 있으면 퇴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우리 자체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이미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기 시작했고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적인 성장 기록은 저희들이 98년부터 IMF를 극복하기 시작한 98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매출을 ABC 14%씩 2013년 기준으로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말이 14%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리의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매출이 1000억인데 이 1000억을 14%씩 계속 14%가 붙은 상태에서 또 14%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 계산해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출이 한 3조 됐었나? 98년도에 그랬는데 2013년 말 기준으로 26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렇게 성장을 한 거죠. 여러분 1조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요즘 뭐 웬만한 사람들 뭐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돈 얘기 보통 신문에 나올 때 보면 몇 천억 단위 이런 건 아주 우습게 나오고 그런 거 보면 1조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실 겁니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3천만 원씩 내가 매일 쓰는 겁니다. 3천만 원씩. 제가 여러분들께 하루에 3천만 원씩 드려요. 매일 쓴다고 생각하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천만) 1조라는 돈을 써야 되는데 3천만 원씩 드리면 1년 쓴다고요? 그건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건데. 예? 단순 생각해도 3천만 원, 1000만 원에 365일이니까 3억 6천이가 100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36억 정도, 360억 정도인데 10년이요? 90년 정도 쓰게 됩니다. 90년. 저도 놀랬습니다. 오늘 아침 오기 전에 엑셀에 한번 찍어보고 나서 1조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돈을 매년 성장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1조라는 돈은 뭐 그러니까 90년 쓰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이실 거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보셔도 다 못 쓰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큰 돈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주의 있게 생각한 거는 외형을 일단 많이 넓혀야 되겠죠. 외형을 많이 넓혀야 됩니다. 첫째적으로는 외형을 넓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두산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개발을 안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연구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연구 개발을 하지 않고 M&A를 통해서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M&A를 참 많이 했죠. 두산이라는 회사는 2001년에 한국중공업,
2003년에 고려산업개발, 2005년에 대우종합기계, 그다음 2007년에 미국에 있는 밥캣, 그다음 박콕, 뭐 대부분의 회사들을 M&A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기업들을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M&A를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한국중공업을 인수할 때 한국중공업이 원자력 발전하고 담수가 주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원자력이란 발전을 다 포함한 겁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화력, 수력, 풍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담수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인수를 할 때 독자적인 기술을, 그러니까 국산화율이라고 하죠. 기술에 대한 국산화율은 사실은 90% 이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10%가 이게 엑기스 기술인 겁니다. 이 엑기스 기술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절대 저희들한테 안 줍니다. 국내한테. 왜 안 주냐면 그걸 주는 순간 자기들하고 경쟁자로 돌변하기 때문에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자로를 예를 들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외국 기업하고 우리하고 보니 그 10%의 우리가 가지지 못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면 R&D, 외국에 있는 R&D에 있는 인원들 데려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연구개발 시작합니다. 연구개발 시작하면 이 연구개발 된 상태에서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통상 알겠지만 연구개발해서 제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짧아도 5년 이상 걸립니다. 개발을 했어요. 그 개발하면 외국에서 써주느냐? 절대 안 써줍니다. 왜 안 써주냐면 원자력이라는 거 하는 거는 대부분의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써줄 수가 없습니다. 야, 그거 안전하게 돌아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전의 최강국이라는 일본도 저런 일이 생기는데 어느 나라에서 원자력을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두산중공업에다 그런 걸 맡겨주겠냐 이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거 하려면 또 국내에 한번 지어봐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7년 걸립니다. 2호기를 동시에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럼 7년 동안 또 지어요. 지어놔가지고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운영하다 보면 제대로 돌아가는데 검증하는데 5년입니다. 이걸 따지면 20년, 3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경쟁자들은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더 발전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걸 도저히 따라잡을 수 있는 우리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의 R&D 기술이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30층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 쫓아가봐야 쫓아가는 동안 그 사람들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를 하면 우리 기술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30층에는 안 가겠지만 최소한 25층에는 올려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한 방에. 그걸 올려놓고 나면 그 다음은 R&D 인력들을 뭐 이런 표현이 제가 대학에 와서 지식의 산화탐이라는 대학에 와서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종과 가지고 얘들을 시키면 됩니다. 개발을 해라. 니네들이 이겨야 된다 하면은 최소한 그 5층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외형을 키우면서 수익도 중시하는 방식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세계를 하는 도전입니다. 이거는 뭐 글로벌 경영 당연하겠죠. 해외에 있는 M&A 기업을 그렇게 많이 인수했는데 지금 두산그룹 인원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4만 4천 명, 정직원 기준으로 4만 4천 명입니다. 그 중에 2만 2천 명은 국내에 있고 2만 2천 명은 해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당연히 글로벌하게 될 수 있고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여름에 학예휴가를 회사에서 2주씩 보내줍니다. 연말에 12월 25일부터 5일 동안 학예휴가를 또 겨울휴가를 동기휴가를 또 보내줘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보면 2주 1주가 있으니까 21일을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쉬게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걔들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뭐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12월 1일만 되면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돼. 왜냐하면 다 휴가 가버렸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여름 때 전부 뭐 프랑스 어디에 뭐 해변에 간다는 둥 뭐 이렇게 가면서 또 우리나라처럼 이 휴대폰이 잘 터지는 데가 전 세계 어디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해외여행 많이 다녔으니까 아실 겁니다. 전화 연락도 안 됩니다. 전화 연락도 안 돼. 걔들이 그렇게 쉬어요. 쉽게 말하면 10명이 일을 하는데 5명이 그렇게 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5명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럴 바에 니네들도 쉬어라 해서 그래 쉬는 겁니다. 사실 회사에서 쉬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최고 경영층에서 그거 아니잖아 이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쉬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이제는 국내만 바라보고 제가 오늘 그 동서대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역량 개발을 위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해외로 되도록이면 보내서 또는 외국인하고 자주 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한 번은 미국에 밥캣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굴삭기 회사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약간 잘못된 점을 제가 깨알같이 수정을 해드린다면, 굴삭기를 만드는 회사는 두산중공업이 아니라 두산인프라코아입니다. 예. 그 회사가 미국에 있는 밥캣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주위에 다니시다 보면 굴삭기는 굴삭기인데 좀 작은 게 있어요. 예쁘게 생긴 거. 꼭 장난감 같은 굴삭기들이 있습니다. 미니 굴삭기, 소형 굴삭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양이 얼굴같이 까맣게 이렇게 탁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가끔씩.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회사를 인수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뜻도 보도 못한, 쉽게 말하면 한국의 어떤 두산이라는 회사가, 그것도 삼성이나 현대도 아닌데, 현대차도 아닌데 얘가 인수를 했다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한 거는, 야 니네들 그거 아냐, 우리도 잘 나가, 우리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 이래가 막 알려줘요. 그래도 CR도 안 맥힙니다. 걔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안 맥힙니다. 근데 걔들이 우리가 하나를 딱 소개해 주니까 와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가 뒤에 의문형처럼 질문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회사고 이렇게 오래된 회사고 이렇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코드수만 치더니 한 가지의 뿅 같습니다. 뭐냐면, 야 우리 야구단 갖고 있어. 여기에 뿅 같습니다. 미국 애들이.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걔들 보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제도 소개하고 우리가 이런 회사라는 거 설명할 때 저희들이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면, 제일 첫 번째로 저희들이 글로벌 경영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고민할 필요 없이 두산 베어스 와가지고 경기하는 거 구경시켜주고 야구볼 하나 주고 악수시켜가지고 사인볼 몇 개 나눠주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막 헛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헛고생.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돈을 버는 첩경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꿈이 많으실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 꿈을 이루고 싶으시면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를 원한다면 현대차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게 걔들이 어떤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기업체에 입사하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경영이나 효율적인 네트워크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먼저 해줄 수 있는 여유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비전. 사실 저희 두산의 비전 별로 안 궁금하시잖아요. 비전이 뭔지. 저희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2030년에 글로벌 100대 기업에 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겠다, 매출을 예를 들면서 100조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매출 100조라는 이 절대적인 수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출 100조 할 동안 다른 데서 1000조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그렇게 잡았고요. 경영 전략, 사람의 성장을 투지 전략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 또는 사람을 운영하는 방식 또는 영업이든 생산이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에 근간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면 1차적으로 이 성장된 사람이 역량이 올라갈 거고, 역량이 올라가면 사업에서 성과를 더 많이 낼 거다. 우리가 육성시키지 않았을 때보다는 더 많은 성과를 낼 거다. 더 많은 성과를 내면 사업에서 돈을 더 많이 벌 거니 이걸 다시 사람을 육성하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요즘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2000년에 발표를 했어요. 2000년이면 IMF가 96년이니까 여러분들 뭐 그때는 아마 어리셨었나? 태어나기는 하셨죠? 96년이면 안 태어나셨나요? 아, 안 태어나셨겠네요. 요즘 입사하는 직원들이 보니까 90년, 92년생들이니까. IMF 때는 어땠냐면 기업이 죽느냐 마느냐였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미리 준비는 했지만 한 응급실에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0년이면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일반 병실에 아직 있을 때입니다. 아직 몸이 건강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경영 전략이라고 했어요. 뭐냐니까 철저히 사람을 키우는데 돈을 주자. 돈을 쓰자 일단. 그래야 되겠다. 지금까지 96년 겪어보니까 사람을 안 키워놓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혹 가겠더라. 안 되겠다.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일반 병실에서 병원에서 링거 맞고 있는 사람한테 당장 병원비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나와가지고 나가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돈을 1차적으로 투자를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 되겠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집에 만약에 아버지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면 돌아가셨지만 아프셨다 이거예요. 큰 병원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희 뭐 엄마라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야 니는 큰아들이니까 뭐 집에 돈 니 대학 등록금 내려고 놔둔 거 있으니까 일단 그거 떼놓자. 그거는 니는 어차피 아버지가 죽든 말든 니는 대학은 졸업해야 되니까 떼놓고 동생 학원비 니 영어 교육 안 받으면 요즘 대학 가기 힘드니까 아버지가 죽든 말든 그 놈도 떼놓고 이것저것 다 떼놓고 남는 돈 가지고 아버지 치료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를 살려야 되니까. 이때가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최고경영층이.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말이 됩니까? 또 망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안 됩니다. 뭐 진짜 이렇게 하시려면 저를 밟고 가세요. 막 들어눕는 분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 막 들어눕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밟고 가라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밟고 가야죠. 바로 밟고 갔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맞았냐 틀렸냐 그때 당시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이게 맞았다는 걸. 왜? 그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때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우리가 강해졌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육성시키고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는 절대 저희도 투자라는 표현을 요즘 엄청 잘 쓰는데 그게 핵심이고 그건 절대 비용이 아니라는 거를 경험으로 배운 겁니다. 그게 우리 경영전략으로 된 건 굳어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니네들은 뭘 그렇게 짜다리 사람을 육성을 잘하는데 예, 그거는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경영전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대학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얘기하지만 홈페이지에 있는 거 이상은 절대 자료화시키지 않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항상 말로 하면 되니까. 다 있는 겁니다.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년을 지나왔어요. 100년 동안 버틴 기업이다 이러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일단 100년을 버텼어.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못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100년을 버텼어요. 근데 100년은 어떻게 버텨왔는데 미래의 100년이 걱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미래의 100년도 버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난 100년을 버티게 했던 우리의 힘 그게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두산이라는 회사를 100년 동안 버텨왔지. 그 IMF도 있었고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1, 2차 옛날에 오일 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엄청 많았는데 어떻게 버텨왔지? 그걸 찾아보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틀림없이 못했던 게 있었을 거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거 또는 미래의 100년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뭔지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두산회의입니다. 두산회의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지금은 없지만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 그게 뭔지를 정리를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자랑스러운 두산이 돼보고 100년을 또 다른 100년을 이어가자. 그래서 두산회의를 만들게 됐고요. 두산회의는 두산 크레도가 핵심 내용입니다. 두산 크레도는 우리의 목표하고 핵심 가치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옵니다.
한 번만 들어보시면 다 아세요. 읽어보면 아주 평이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궁금해하는 거, 자랑스러운 두산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당연하죠. 임직원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예, 임직원들이 보니까 뭐 맨날 이 회사라고 다니는데 시샘말로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고 일만 맨날 야근시키고 가족들하고 자기 애들하고 놀 시간도 안 주고 종국이만 하고 그 직원들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죽지 못해 다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살고 뭐 회사도 있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내 자식한테 나 아빠 두산 다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식들이 제발 베어스만 떠올리지 말고 두산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고객은 당연히 그렇겠죠. 고객이 없으면 저희가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고객들도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느껴야 되는 거고, 주주들은 자랑스럽게 느끼지 않아도 우리한테 요구를 하세요. 안 하면은 투표권의 행사로 저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두산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주자는 겁니다.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두산을 만들겠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인재상은 뭐냐? 두산인을 양성하는 거고, 두산인의 기질을 가지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두산인의 기질이 뭐냐? 두산의 인재라고 하면 두산인의 기질을 가지고 두산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걸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런 사람을 두산에서는 인재라고 해요. 그럼 인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사람이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보다 다른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뜬구름 잡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직원들이 그걸 알고 그렇게 하나요? 이런 얘기가 돼서 인재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인재상 자체도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없으면 직원들이 바라볼 타겟이 없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명확하게 타겟으로 심어줘야 되지 않냐 해서 그래도 인재상을 넣어놨습니다. 3가지입니다.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 인화를 실천하고 자와 장후 열린 소통을 한다. 요 3가지는 사람에 대한, 피플에 대한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눈높이를 가지고 현명한 근성을 가지고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 이거는 퍼포먼스와 관련된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6가지가 저희들의 인재상입니다. 그럼 진정한 관심이란 게 뭐냐 이거죠. 진정한 관심이란 게 도대체 관심 가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외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특히 대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하실 건데, 관심을 가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떨 때 관심을 가지죠?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나보다는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예를 들면 저도 대학 1학년 때 생각해보면 연애하는 패턴은, 이 도구는 좀 달라졌는데 연애하는 패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이 생겨요. 관심이 생기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걸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그러죠. 꽃을 좋아하는데 백합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장미꽃을 갖다 주진 않는다 이거죠. 최소한 그겁니다. 진정한 관심이란 건 나보다는 상대방을 관점에서 저 사람이 도대체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도와줘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일을 할 때 어떤 때 저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때는 내가 무엇을 해주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이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만약에 육성되려면 본인이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해줘야 될까 뭔지를 고민해서 그 사람한테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맨날 사실은 제가 만약에 결혼할 상대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좋아하지만 저걸 계속 좋아해서는 내하고 평생을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도박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하고 연애하는 지금 결혼한 제 와이프가 네가 좋아하니까 니한테 관심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진 않는다 이거죠. 예. 진정한 관심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바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는 강점이 없는 게 아니라 강점을 활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위에 사람은 항상 밑에 사람을 쪼게 돼 있고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의 지시를 따르게 돼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못한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또 항상 저희들이 자기 개발을 해라 이러면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걸 보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영어 1어는 잘하는데 프랑스어를 못해.
근데 필요하다면 프랑스어를 보완하려고 한다 이거죠. 사실 맞습니다. 그거는 내가 직장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직장인이 되고 나면 내가 못하는 걸 보완하는 데 드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 시간과 노력의 3분의 1만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해가지고 이 못하는 걸 커버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많이 개발해서 그 강점이 최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관심을 가지라는 게 상대방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강점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런 데 관심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인하입니다. 인하. 인하는 이런 거죠.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손잡아주라, 이런 인하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화목하고는 좀 틀립니다. 화목이라 이러면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하고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인하가 아니라 저희들은 공정함과 당당함을 가진 인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에요. 제 밑에 팀원이 예를 들어 10명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한 명이 부산이래요. 팀원들 중에 한 명이. 근데 이번에 승진 케이스인데 요 3명인데 요 3명 중에 보니 그 한 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승진을 시켰어. 근데 마침 그 부산애가 승진이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팀원들이 볼 때 아, 저 친구는 팀장하고 같이 부산애니까 승진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 조직은 끝이다 이거죠. 왜? 이미 공정함이 없는 겁니다. 공정함이 없어요. 공정한 룰 속에 게임을 했다고 직원들이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했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미리부터 네 스스로가 공정하고 당당하게 행동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공정함과 당당함 속에서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 중심적으로 챙기다 보면 진정한 팀워크가 나오고 이 진정한 팀워크를 통해서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벌을 싫어합니다. 파벌을 싫어한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파벌 이런 거지. 학연, 지연, 혈연, 또 하나 뭐 해병 전후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교육을 시킬 때 제일 처음 교육시키는 게 이 인하에 대한 내용을 교육시키고 인하에 대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는 파벌을 절대 인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단 어디에서 과거에 일을 했든지 간에 두산이 된 그 순간부터 화학적 통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 두산에는 두산파밖에 없다는 그 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게 실제로 작동하느냐 마느냐는 각자가 느끼는 문제입니다. 물론 다 잘 작동하겠죠. 그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겁니다. 화목이 아니고 공정한 룰을 통해서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 인하의 범위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도 해당된다. 이것도 홈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붙여온 겁니다. 요즘은 이런 거 하러 갈 때 직원들한테 야, 너 여기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자료 좀 만들어줘 이러면 잘 안 만들어줍니다. 왜 안 만들어준다면 강의라는 게 지가 하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뭐 너미 만들어주는 거 같고 입만 뻥긋뻥긋 한다고 사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좀 이 팩이 좀 그렇긴 합니다. 예, 글씨체도 그렇고 이것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관심 있으면 들어가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열린 소통입니다. 소통이 많아요. 이렇게 업무적 소통, 창의적 소통, 정서적 소통. 이건 뭐 나올 수 있고. 근데 이게 직장인들 이거 소통 결과를 보니까 점수를 이렇게 쭉 꼽아봤어요. 우리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 업무적으로 소통하는 거. 우리가 보통 지시를 하고 보고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이런 소통 몇 점이냐 하니까 54점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 다행이죠. 그래도 1000점 만점에 54점은 아니라서. 창의적 소통. 뭐 회의를 통해서 프로젝트 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끌어낼 때 얼마나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느냐 또는 각 부서 간에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보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55점입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거 아닙니다. 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정서적인 소통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거죠. 직장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몇 점이냐 54점입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소통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소통을 해야 될 주체라는 게 누구냐면 다른 어떤 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하는 일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는 자기입니다. 자기. 근데 문제는 이 소통은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문제도. 상대방도 똑같이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두산에서 어떻게 하냐.
이게 저희들이 미팅을 할 때 앉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갑론을박을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소통을 한다고 소통해 이런다고 소통합니까? 소통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라 하면 더 안 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혹시 이거 가지고 뭔 일이 생기나 싶어서 특히 직장에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본인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통의 비용을 없애줘야 됩니다. 소통의 비용을. 소통의 비용이란 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한테 돌아올 수 있는 유무용의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100% 없앨 수는 없겠죠. 이건 누구부터 노력해야 되나? 회장님부터 하셔야 돼요. 회장님부터. 회장님부터 하고 계세요. 그분은. 이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팀원들하고 할 때 보면 이렇게 열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평가를 해줘요. 인사이트 프로그램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한테 제일 낮게 나오는 점수가 이겁니다. 열린 소통. 소통이 안 된대요. 답을 정해놓고 회의를 한대요. 회의를 해요. 이제는 답을 안 내고 조합감 니네들 의견은 뭐니? 또 서울 사람들하고 일하니까 힘듭니다. 뭐니? 뭐 이러고 막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 그래 알았어. 뭐 이러고 했어요. 그 다음에 평가를 받으니까 이제는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진대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 맞죠.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소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니 이러지만 그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느껴진다 이거죠. 느껴져.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이 열린 소통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 예를 들면 나중에 채용 프로세스 할 때 설명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인재상을 중심으로 저희 프로세스가 짜여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할 때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걸 할 때 이 열린 소통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혹시 두산에 다음에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퍼포먼스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눈높이. 눈높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수치화된 눈높이. 올해 우리가 목표를 보니까 5천억을 달성했어. 그럼 내년에는 20% 더 해야지. 이래가지고 뭐 6천억 해라.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량화된 계량적 목표입니다. 또 하나의 눈높이라는 건 자기 성찰적 의미. 예를 들면 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냐 이거죠. 저는 키가 170입니다. 제보다 키 큰 사람은 172보다 크면 아니죠. 한 170 가끔씩 거짓말도 합니다. 그래서 내 키가 175라고 저희 딸한테 얘기를 하니까 통상 175 정도는 커야 키가 큰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키가 185인분 여기 보면 요즘 젊은 분들 키가 많이 크시니까 그분들한테는 키가 크다고 하는 거는 최소한 185 이상이 돼야 본인이 볼 때는 키가 큰 거지 나머지는 그렇게 키가 큰 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 알로 보이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봤을 때 누구한테나 똑같은 목표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봤을 때 자기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한 피드백과 정당한 보상도 물론 해줘야겠지만 목표라고 해서 단순하게 올해 뭐 1,000억 했으니까 내년에도 가면 무조건 올려가야 되니까 이게 야 경영 목표가 뒤로 가는 게 어딨어. 내년에 2,000억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끄럽지 않고 그 부끄럽지 않은 목표 속에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현명한 건성입니다. 이 현명한 건성이 아까 그 얘기입니다. 외국하고 지금 실력 갭 차가 30층인데 이걸 무조건 따라잡겠다고 막 종군다 이거죠. 이거 옛날에는 통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고 정주영 회장님 살아계실 때는 통했어요. 왜? 그때는 우리나라가 20%씩 30%씩 성장할 때입니다. 그 종구면 됩니다 일단. 왜? 그때는 외국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 일하는 시간이 그 사람은 8시간인데 우리는 그때 뭐 자는 시간 말고는 일했으니까 20시간 정도 일했으니까 됐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현명한 건성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럼 현명한 거하고 미련한 거하고 도대체 뭐가 틀려요? 미련한 거는 보면 막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실제 뭘 하고 싶은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하겠죠 뭐 수단만. 치사한 거는 뭐 이건 더 잘 아실 거고 현명한 거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미련한 건성은 소모전입니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 이런 거 막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이거 미련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가서 층층이 다니면서 계속 붙이는 겁니다.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또 붙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거기다가
텔레비전 하나 딱 기증해주고 거기다가 니네들 정보 올리고 우리 광고 하나 띄워줄게 이러면 될 문제를 계속 찌라시가 아니고 그 광고지를 갖다 붙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건성은 내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현명한 건성은 불법적이지 않고 내가 정당한 대가만 지불한다면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가져다 써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나 진행을 하는데 인사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는데 제가 아는 지식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냐? 안 된다 이거죠. 구성원들한테 물어보고 구성원들이 물어봐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밖에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현명한 건성입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죠. 이거는 뭐 볼링 잘 아시죠? 요 5번을 킹핀이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볼링 잘하는 사람은 요 공을 때릴 생각으로 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같은 저는 이제 볼링 잘 못 치는데 항상 여기를 보고 때리고 있는데 사실 여기 맞아가지고는 어떨 때 보면 제일 어려운 요런 것만 남게 되죠. 7번하고 10번만. 그래서 요 킹핀을 때려야 된다 이거죠. 저걸 때려야 저거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굳이 엄한 거 때려가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본인 체력 낭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재상입니다. 두산이 바라는 인재상. 사실 어려우시죠?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말씀드리는 저도 100%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만든 저 인재상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저희들끼리 경험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고 그 최근에 경험했던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서로 공유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앞으로 100년 동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기업에서 인재 육성이 참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질문. 두산은 그렇게 인재를 잘 키우냐? 어렵습니다. 여기도 안 됩니다. 사람 육성하라고 그러면 육성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바쁘다고 그래요. 당장 가서 저기 지금 프로젝트가 빵꾸 날 일이 생기는데 얘 육성한다고 저기도 안 넣어놓고 딴 팀으로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딴 팀으로 발령을 낼 수 있느냐? 못 낸다고 그럽니다. 손은 키워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죠. 근데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너무나 많이 얘기되어 있고 인재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 글로벌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CEO분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CEO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이렇게 고민될 때 어떤 고민을 회사와 관련된 고민을 어떤 고민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래 물어보니까 33%가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2등, 3등 이래 합쳐진 사람들을 보면 뭐 재무, 캐시플로우에 대한 고민, 또 하나는 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세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CEO분들이 고민하는 재무 문제라는 거는 본인 밑에 자기를 대신해서 그 재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고민거리인 거지 그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고민거리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CEO분들은 하루 내내 이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인재 육성 선발할 때, 인재 선발할 때 우리 인재와 부합하고 우리 가치관에 부합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음 뽑을 때 미리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면 나중에 문제가 없겠죠. 아무리 그래도. 인재 선발이 저희는 인재 육성의 절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 놓으면 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두산하고 얼마나 맞는 사람을 뽑느냐. 과거에 우리 두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DNA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과를 통한 성장입니다. 성과라는 일을 해야 성과를 나오죠. 일을 가르칠 때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많이 주는 겁니다. 일 못하는 사람한테 일을 줄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줘야 됩니다. 두산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제일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이냐 딱 보면 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은 평가와 인정입니다. 그 즉시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인정을 바로바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성장을 통한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도 많이 해주고 물론 교육이란 게 어차피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지만 그래도 탄탄한 본인이 언제든지 본인이 필요한 부분이 원한다면 채울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과 성과를 통해서 육성한다 이거죠. 일을 주면 업무를 주면 경험을 할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레슨을 얻고 레슨이 쌓이다 보면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이 장시간 흘러가고 반복되면은 역량이 돼서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경험을 할 때 항상 좋은 경험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경험, 실패한 경험도 아주 중요한 레슨이 된다는 거죠. 징계를 할 때 일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고 징계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감축이 급급한다 이거죠. 보다 문제는 신상필벌 중에서 필벌을 할 때 잘못된 거를 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 목적은 그 일이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발생시키지 않는 게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안 하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널리 알리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인재육성 체계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같이 들어있고요. 리더십 칼리지라고 하는 거, 저희들은 이제 그 개인이 가져야 될 역량을 리더십 부분하고 프로페셔널 부분하고 두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부분. 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관리직이 되고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부분이고, 프로페셔널 칼리지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직무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우리 내부 직원들 할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두산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용 시즌도 다 지났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고 하니까 제가 그 직원들한테 동서대학교에 가서 이런 인재상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저희 채용 쪽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용 프로세스는 꼭 말씀을 한번 하고 오는 게 좋겠다고. 서류 전형 DCAT 1차 면접,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재상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최종 면접. 이게 뭐냐 이거죠. 두산에는 있는 게하고 없는 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안 믿으세요. 조금 전에도 그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학점 기입란이 없고 별도 가산점 같은 게 없습니다. 어학 성적이 좋다고 해서 뭐 가산점 주고, 뭐 대학이 좋다고 해서 가산점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데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학교 관계자들도 이런 생각을 안 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업체 저희들이 HR 채용과 관련된 실무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각각 그 자기 업무를 하는 사람끼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대 그룹사들하고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거 안 하거든요. 저것들은 학점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안 보는데 왜 그걸 본다고 그러는지. 스펙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펙. 예를 들면 어학연수. 요즘은 아시겠지만 스펙을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워낙 다 채워져 있어가지고. 안 채워지면 오히려 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죠. 더 얘기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본다고 하는데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들은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를 합니다. 이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라는 건 뭐냐면 입사시험 같은 건 아니고요. 서류 전형 하시고 나면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면 강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그냥 툭 찍으시면 돼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짬뽕 이거 중에 뭘 드세요? 탁 찍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냥 보면은 금방금방 답할 수 있는, 답이 없는 황당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지원자가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들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런 형상은 어떻게 그렸냐면 우리 두산에 들어와서 아주 좋은 역량을 발휘해서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신상, 과거에 어떻게 컸는지,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과목은 뭐였는지, 선생님 중에 첫사랑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이런 걸 싹 물어봤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형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이렇게 싹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일단 합격시킵니다. 그런데 안 걸린다, 아예 생판이다, 이거는 좀 불안하죠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DCAT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 역량 검사하고 인성 검사 이런 걸 하거든요. 그거 보면 툭툭툭툭 찍는 거예요. 상사가 니한테 예를 들어 소리치러서 막 소리치고 고함을 지른다.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을 느꼈어요? 한번 딱 하시면 돼요. 더러워서 그만둘 생각을 한다. 이런 거 딱 체크하시면 된다 이거죠. 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 잘하는 사람들의 형상을 또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이렇게 맞느냐. 딱 맞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뭐 있겠습니까? 다 사람이 다른데. 그걸 보는 겁니다. 1차 면접은 다대다 면접 없고 영어 면접 없고 압박 면접 없습니다.
일대 다. 이렇게 3명이 앉아요. 어세서들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1년에 2번씩.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합니다. 따뜻한 면접 분위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앞에 거는 제가 다 만들었는데 요 앞에 장표하고 요 뒤에 장표는 저희들 그 직원들이 채용 설명회 나갈 때 쓰던 걸 내가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보셨지만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렇게 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할 줄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할 수 없이 내가 붙여넣은 겁니다. 따뜻한 면접 분위기는 해주려고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되겠죠. 면접 보러 오신 분이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죠, 사실은. 근데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처음 딱 들어가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처음부터. 아침에 못하고 오셨어요? 뭐 식사는 했어요?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하라고 교육을 쭉 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 최종 면접을 합니다. 최종 면접은 경쟁률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 그룹 회장님이 하실 때도 있고, 저희 그룹 회장님이 과거까지는 지금 대한상의 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용만 회장님이 저희 그룹 회장님인데, 그전에는 일일이 면접을 다 보셨어요. 한 명 한 명. 보는 게 인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 떨어지냐면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 의자를 쭉 던지면서 용만아 반갑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 그럼 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안 떨어집니다. 떨어뜨리는 면접이 아니고 인사시키는 겁니다. 인사시키. 근데 지금은 대한상의 하시고 나서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걸 좀 위임을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회장님들이 어차피 하십니다. CEO들하고. 그래서 인사하고 그래 뭐 두산에 왜 올라고 그래? 뭐 이런 질문 또는 집에 지금 형제지간이 몇 명이야? 이러면 이제 뭐 저하고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러면 남동생 지금 최고 고민거리가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세요. 자기 가족에 대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가족의 고민거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왜? 그 앞에 거는 이미 다 걸러졌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최소한 떨어뜨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면서 준비했던 거는 설명드리려고 준비했던 거는 이 내용입니다.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예, 앉아서 하십시오. 예. 네, 저 방사선학과 3학년 이동윤입니다. 이재희 상무님께서 상무님께 질문을 한 2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한 가지는 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먼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큰 두산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상무님이 생각하시기에 향후 100년을 이끌어 나갈 그 사업이 이제 되게 포괄적인 거 말고 어떤 사업군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산에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상무님께서도 이제 직원 생활을 거치시고 임원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무님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제 직원으로 일할 때와 임원으로 일할 때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무엇인가, 뭐 생각이나 행동이나 뭐 연봉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네, 그렇게 2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두산이 생각하는 향후 비즈니스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거를 새롭게 하는 거는 IMF 전에 저희들 비즈니스를 사실 소비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슈퍼마켓, 지금 따지면 마트 같은 곳, 거기 있는 과자부터 시작해서 음료 뭐 예를 들면 이거를 수평적 수직적 계열화를 해서 소비재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뭐 소주도 팔고 김치도 팔고 뭐 보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팔았어요. 파다가 적고 뭐 피자도 옛날에 했었다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하여튼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예. 그거를 IMF를 거치면서 한국중공업을 인수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우장대한 사업으로 비즈니스 자체를 해보지 않은 비즈니스를 인수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거 말고는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별개의 비즈니스는 이제 절대 하지 않습니다. ISB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그 방향을 보고 있는 게, ISB 사업은 기본적으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개발이 되지 않은 국가에 더 많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 데라 건물도 짓고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건물을 짓다 보면
굴삭기도 필요하게 되고, 굴삭기가 쓰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전기가 들어가면 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어떤 사업에 주고 있다? 제 입장에 더 포커스를 할 거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뭐 모른다고 하기는 그렇고 알긴 알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문에 나온 수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퓨어셀 사업입니다. 퓨어셀. 전지, 쉽게 말하면 전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원자력도, 큰 데는 원자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적, 개별적으로 또는 소규모로 되는 이 전지 사업 쪽, 그런 쪽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큰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건설 장비 쪽입니다. 이것도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하고 관련이 있겠죠. 도시가 생길 때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전 사업이죠. 발전이라든가 담수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든지 알겠지만 이 세 개가 돼야 되거든요. 세 개가 돼야 안정되게 다리가 서지 않습니까? 물체가 안정되게. 그래서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 그룹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드려서도 안 될 내용이고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3의 비즈니스를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임원이 되면 뭐 말로 군대에서 별 달면 뭐 몇 개가 바뀐다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바뀝니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연봉, 돈이 제일 많이 바뀌죠. 돈, 기타 복류생,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휴대폰 하나도 제 거 아닙니다. 회사에 다 내줍니다. 예를 들면 뭐 차, 기름, 법인카드, 한도 없는 법인카드, 뭐 예를 들면 또 뭐 있죠? 뭐 대출, 복류생 대출 관련된 내용도 확 달라지고, 건강검진 1년에 와이프하고 저하고 같이 뭐 회사에서 해주거든요. 200만원짜리. 그러니까 이거 뭐 싸그리 싹 풀는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왜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 왜 해주겠습니까? 이거 왜 해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휴대폰을 회사에서 왜 주겠냐 이거죠. 일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거 맞죠. 두 번째 이유는 언제든지 추적이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사 명의로 다 개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아요. 뭐 결제하려고 해가지고 내 휴대폰 번호를 넣으면 내게 아니라고 떠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건강검진 회사에서 왜 시켜주겠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건강해서 안 아파야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냉정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는 것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지만 진실이 있으면 팩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팩트를 봐야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모르시겠지만 내가 애를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임원이 되면 그때 기분을 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우리 첫 애가 출산해서 내가 안아봤을 때 기분하고 똑같습니다. 임원이 된다는 마음가짐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보세요. 가서. 그러면 그 마음이 임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임원들은 아시겠지만 계약직이죠. 우리가 통상 보면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저희 사장님한테 제가 부장일 때는 뭐 계약직이 정규직한테 까분다고 내가 맨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하다가 좀 뭐 잘못하는 게 있고 이러면 이제 유머스럽게 얘기한다고, 계약직이 정규직한테 까불지 말고 좀 잘 들어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원이 된다는 거 안 좋은 거는 구르는 통나무 위에 이제 올라선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내 가치를 내 스스로가 입증해야 되는, 그것도 내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닌 내 밑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 가치를 더욱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그거를 저희들 표현이 구르는 통나무 위에 올랐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좋은 게 더 많아요. 일단 뽀대 나잖아요. 제가 저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승진했는데 뽀대 나잖아요. 뭐 돈 좀 써도 뽀대 나잖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회사를 나중에 가실지 모르겠는데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그 회사에 가서 최소한 최고 경영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지 않으면 그 회사 가지 마세요. 뭐하러 갑니까? 개인 사업하지.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하다 가지고 뭐 이 세상 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닙니까?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가져. 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각오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회사 들어가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회사 취직하지 마세요.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겁니다. 일반 부장까지는 회사에서 투입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내는 게 발휘하는 성과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신입사원은 100% 마이너스고,
그 신입사원 교육과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니네들은 다 비용이라고 내가 얘기하면. 들어와서 복사시켜도 복사기도 만질 줄 몰라요. 신입사원 불문란이 들어오면 복사만 시킨다 이러는데 복사기 처음부터 복사해오라 이러면 이걸 어딜 눌러야 될지 모릅니다. 회사, 대학에서 쓰는 것보다 기업체에서 쓰는 것 가장 최신식을 씁니다. 뭘 눌러야 될지를 모르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복사만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 비용이죠. 그게 딱 이렇게 손익분기점이 만나는 지점이 팀장입니다. 부장들, 팀장 되면 그게 이제 지가 한 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이 돼야 이제부터 지가 받은 거 이제 빚 갚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대놓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원이 안 되고 회사 그만둘 생각하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수익 내는 것보다 비용만 들이다 쉬고 다 나가려는데 그 회사가 버티겠습니까? 그럴 각오로 입사를 하십시오. 또 그만큼 내가 애착을 가지는 그 회사, 내가 중역이 되고 싶은 회사가 얼마나 애착을 가진 됩니까? 그런 데 가셔야 됩니다. 대답이 혹시 됐습니까? 예, 저 1번은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혹시 두산에 입사하시가 물어보면 내가 그 사내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발설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저는 그 직원 채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직과 신규 채용이 있는데, 비용 대비 이제 투자 효율로 보면은 경력직이 더 높은 게 당연한데,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추세 같은 경우. 아이, 그 내가 이제 큰 마음을 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양을 했어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속으로 낳은 애가 더 좋지 않을까요? 예? 아무리 그래도 이 경력사원은 중간에 들어오내고 신입사원은 우리가 뽑아가지고, 물론 같이 뽑았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키워왔어요. 내 속으로 나서. 누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게 좋죠. 예. 그런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대부분 입사할 거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경력사원들 입사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니네들은 입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얘기 안 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일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예. 그거는 뭐 명확합니다. 성질 좀 더럽고 술 먹고 내한테 뭐 제의야 해갖고 이러는 과장이 있더라도 일만 잘해주면 이해가 되죠. 또 내하고 통하니까 그러겠죠. 감히 뭐 통하지도 않는데 제가 그러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지난주에 저하고 술 먹고 한번 싸운 과장, 차장, 이제 올해 차장 달았는데 차장애가 이틀 동안 회사를 출근을 안 하더라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월요일날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목, 금, 토, 일을 쉬었어요. 그냥. 야, 너 왜 출근 안 했어? 이러니까 그때 술자리에서 연차 쓴다니까 쓰라며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술을 먹는데. 그래서 진짜 썼어 하니까 썼대요. 잘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걔가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고 또 저하고 걔의 진정성을 제가 느껴요. 제가 팀장을 맡고 바라본 애 중에 가장 많이 바뀐 애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댈 수도 있겠죠, 설마. 예. 또요.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질문을 많이 받고 이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왔어요. 사실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여기 나왔던 내용은 사실은 어디든지 찾아보시면 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예. 건축공학과 허순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지방대학교에 출신 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좀 힘든 게 맞긴 한데 그 두산 기업에 있는 직원들 비중에 서울 윗지방 학생들 비중하고 지방대 비중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5대5입니다.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대 출신하고 5대5입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가 채용 쪽하고 임원 인사와 관련된 보상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명확합니다. 5대5입니다. 임원들 중에서는 어떠냐? 임원들도 뭐 비슷합니다. 저도 부산대 나왔는데 임원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자기가 극복은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가니까 뭐 전부 뭐 쉽게 말하면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뭐 많습니다. 항상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를 부정하지는 마세요. 현재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미래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공정한 경쟁에서 이기면 됩니다. 그 사람들 8시간 잘 때 난 4시간 자고 그냥 4시간 자면 내 2시간 자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술 먹고 한 판 뜨든지. 예. 예. 내를 이해시키려면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지방대 그러세요. 제가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학 안 봅니다. 오히려 전공을 많이 봅니다. 전공을. 이제는 여러분들 서울대 나왔다고 데리다 놔봐요. 똑같이 복사만 합니다. 왜? 얘기하면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구닥다리 솔직히 말하면 여기 뭐 동서대학교는 아니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닥다리 배하고 옵니다. 구닥다리 이론에 구닥다리 우리하고 맞지도 않나요. 쓰는 용어도 틀립니다. 건축학과라고 하셨죠. 일본어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건설 용어가 다 일본어입니다. 근데 여기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공구리 예를 들면 이것만 일본어지 않습니까? 한밭집. 이런 거 모르고 건설 현장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더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미 다니고 계시니까. 또요. 예, 두산 그룹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끝날 무렵에도 저렇게 학생들이 두산 그룹에 대한 이 관심을 많이 표명해서 입구가 지금 마비될 정도로 예, 대단한 관심을 이렇게 예, 지금 오늘이 10번째라고 얘기했죠. 10번째 기업 문화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끝나는 시간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 아까 뭐 말씀드렸죠. 예, 8시간 잘 때 4시간 자고 4시간 자면 나는 2시간 자고 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술 한잔 먹고 맞짱 뜨면 되고 그죠? 뭐 아주 이거는 정말 리얼한 이게 정말 Q&A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스마트하고 샤프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반갑습니다. 국제관계학과 2학년 자원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두산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2030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상무님께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두산의 뭐 장점이나 그런 것만 알고 있지, 뭐 단점, 약점이나 보완할 점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어두운 면이니까. 상무님께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거를 개선하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단점이 뭐냐 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예, 좀 저희는 항상 보는 게 좋은 점만 보니까. 예, 맞습니다. 두산의 단점은 저희들이 아무리 화학적 통합을 한다고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즈니스 측면은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삼성도 아니고 현대차도 아닌데 비즈니스 측면이 엄청 많죠. 예. 근데 회사 그룹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A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화학적 통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주 힘듭니다. 저희들이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산 A를 만들었다고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람이 안 바뀝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안 바뀌어요.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안 있죠. 나가서 창업을 하죠. 창업을 하면 떼돈을 벌 거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특히 신입사원들부터는 어차피 우리 사람들이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중간에 이런 걸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잘 바꾸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사람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죠. 뭐 여러 가지 부족하죠. 당장 뭐 비즈니스도 지금 대부분 지금 뭐 나빠지진 않지만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대답이 혹시 부족하셨으면 따로 마치고 얘기를.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 서너 명 정도 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10분 이내에 마칠 예정이니까 자 이제 여학생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학생. 저도 방금 우리 이재희 상무님이 특강하는 시간에 저도 짬을 내가지고 저도 놀지는 않았습니다.
제 지도학생 4학년 학생이 경희대 국제대학원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저 대학원 지원을 하게 돼가지고 추천서를 써주느라고 제 연구실에 잠시 갔다가 벌써 Q&A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접사게 지금 쓰다가 달려왔습니다. 저도 마무리하러 가야 되겠지만 그 친구도 여학생인데 스마트한 여학생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참고로 제가 딸이 둘이에요. 예, 큰 저기 애가 여학생. 중학교 2학년, 작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학생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네, 방송 영상 전공 김설아입니다. 아까 전에 인재상을 경험해 나가면서 계속 바뀐다고 하셨는데 혹시 최근에 상무님께서 직접 경험하고 나서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한 인재상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인재상이라고 하는 예를 인하라고 하는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인재상의 6가지 항목은 안 바뀝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당분간은 바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싶은 거니까. 근데 그 해석하는 방식이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인하를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 두산이 가지고 있었던 주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성과주의였습니다. 뭐 저희 기업만 그렇지 않고 다른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과주의를 우리는 성과주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하를 얘기하면서 따뜻한 성과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육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과거처럼 냉혹한 실적 위주의 하지 말고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팀장들이 팀원들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실적을 가지고 따뜻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냐고. 실적을 얘기하다 보면 너 목표가 이건데 왜 이거밖에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따뜻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웃으면서. 더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강하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오해의 소지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따뜻하다는 거는 사람을 바라볼 때 실적을 내냐 안 냈냐 왜 안 냈냐 이거로 바라보지 말고 육성의 관점으로 보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해석상에 좀 더 진보하는 이런 건 바뀔 수 있는데 그 6가지 항목은 안 바뀝니다. 예. 다음 이제 다른 학생 이제 남학생으로 한번 가볼게. 자, 남학생.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컴퓨터 정보공학부 4학년 김영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4학년이다 보니까 인턴을 한 2번 정도 했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수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사수님께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랑 그 사수가 생각하는 거랑 좀 잘못된 게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말했다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다가 네가 인턴인데 뭘 아냐고 이렇게 욕을 먹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그냥 안 하고 이제 잘못된 걸 알았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니는 뭐 궁금한 것도 없고 막 그런 거 하냐면서 좀 욕을 먹었었습니다. 이제 이 상무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첫 직장이면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할 텐데 사수가 되게 중요할 텐데 이제 그런 사수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겁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두산의 임원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동양 사람, 부산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입사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스폰지가 돼야 됩니다. 주는 걸 그대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인턴이니까 더 하셨겠죠. 사실은. 1년 동안은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1년 동안. 1년이 흐르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계속된 정보가 들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가져가야 될 뭔가가 생겨요. 그때 한번 스펀지를 짜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게 본인 겁니다. 그 뒤로는 상사가 거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제 경험에 따르면 3번까지 출하를 합니다. 3번. 있는 자리에서 3번 하면 안 되겠죠. 열받아 있는데. 3번을 출하해보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저는. 대세의 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복사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할까요? 밑에서부터 할까요?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근데 대세의 흐름이 지장이 없다면은 포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대세의 흐름에 지장이 있다. 그러려면 사표 쓸 각오하고 끝까지 우깁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거는 그렇다고 사표 쓰시면 안 되고 3번까지는 출하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최소한 신입사원 가시고 나면 1년 지나서 또는 경력사원으로 딴 조직 가고 나면 1년 정도는 지나서 본인께 손에 쥐어진 다음에 3번 정도는 출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제대로 된 상사라면 그런 걸 바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성이 나거든요. 자기의 잘못된 점을 하는데 사람이다 보면 성이 나죠. 그래서 3번 정도는 철회를 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건 아버지께도 그렇게 하세요. 네. 3번까지 출하를 했을 텐데 실제로는 더 하셔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군대 갔다 왔나요? 예, 군대 갔다 왔으면 군대 갔을 때 처음에 저는 한 30년 전 기억이 나는데 군대 가서 고참이 내무반 처음 배정받았을 때 너 집이 어디냐 그래서 당시 제가 집이 고향이 마산이었는데 마산입니다 하니까 발로 차면서 마산이 다 너 집이야 이러면서 쭉 때리더라고요. 예, 예. 뭐 그런 식이죠. 예, 예, 예. 그래. 뭐 마산시 창동입니다. 창동이 다 너 거야. 네가 그래 부자야? 또 때리고. 예. 예. 그게 우리 옛날 한국식. 예. 지금도 그런 전통들이 아마 군대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다치고 죽고 이래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됐고 지금은 인권이 우리나라의 위상이라 그럴까? 인권들이 워낙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통. 너희 귀한 아들이 군에 가서 다치거나 죽거나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인권들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사람의 값어치가. 그러니까 이제는 조그마한 구타나 이런 것들도 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군대 얘기가 이상한데 이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조금 더 하자 그러면 인턴 얘기 했으니까 그 질문 했으니까 제가 지금 대학에서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90년대 후반에 제가 98년대 국회해가지고 98년도부터 첫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15년이죠, 그죠? 98년에서 한 2002, 3년도까지는 학생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여러분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2002년 전후로 해서 월드컵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전후로 해서 우리하고 소통이 됐던 세대라고 저는 보고 2010년까지도 그래도 2008년, 9년까지도 괜찮았어요. 뭐 그런 대로 이렇게 교육에 의해서 학생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교육이 됐습니다. 2008년, 9년 이후 최근 들어서 2014년까지 들어온 학생들을 보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숨통이 인턴만큼 숨통이 꽉 막힙니다. 저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시켜가지고 사회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내보내가지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시집 장가도 가고 급여도 받고 저런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사회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정말 숨통이 막힐 지경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그렇다고 기본 인성도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2007, 8년 전만 해도 뭐 여기도 여학생 중에 담배 피우는 학생이 있겠지만도 교수님이 지나가면 뭐 이렇게 담배를 숨기거나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의니까. 어른이 들어가면 뭐 기본적으로 피우는 거 뭐라 할 수는 없죠. 뭐 좀 이렇게 금융구역이 아니라면 이렇게 좀 가리도 되는데 지금은 가리지도 않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겠죠.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50대로 보이면 교수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계신데도 야 교수 새끼 왔나 이런 분도 있습니다. 늦게 들어가는 야 교수 왔나 들으면 다행이에요. 어떤 분은 교수 걸막하고 왔나 뭐 이런 식으로도까지 옆에 교수님으로 비치는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여러분은 쓰고 있어요.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면 인사관 식당에서 15분 식사하는 동안에 졸라라는 표현을 15번을 들어야 식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졸라 짜증나, 개 짜증나, 졸라 뜨거워, 졸라 맛없어, 졸라 지겨워. 졸라를 15번을 들어야지 식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 여러분은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예를 들면 그런 5년 텀으로 여러분의 변화하는 속도를 보게 되면 나라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교육자로서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아주 아까 인턴 얘기했기 때문에 점점 인턴들이 더 무지하는 거죠. 제가 시청에 면접이나 자문위원으로 가가지고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대학을 나왔는지 모르겠다. 우리 학교 얘기가 아니에요. 부산에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친구들도 얘가 대학생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그래요. 시키는 거 70%도 못하고 시키지 않은 건 하지도 않아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 누가 여러분에게 2천, 3천, 4천만 원 급여를 주는 사람들은 한 달에 2,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배의 일을 해야지 2천만 원, 3천만 원을 줘야지 20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게 생명인데 누가 돈을 주겠어요? 복사도 하나 전화도 하나 못 받는데 한 달이 지나도 복사 못해요. 한 달 지나도 전화 연결 못 해줘요. 과장님한테. 그건 누가 돈 주겠어요? 저는 그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배우려는 의지나 열정이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세대. 우리 학교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학교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열정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장점이 많으세요. 예. 예. 참고로 저희 두산의 신입사원 초봉은 엔지니어는 4,750, 스텝 인력들 그러니까 저 같은 인문계 계역은 4,450입니다. 올해 들어온 이제 애들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성과급도 받으실 거니까 또 많겠죠. 예. 두산의 얘가 아까 인문계열은 4,400, 자연계열은 4,700요? 예. 4,400, 4,700의 성과급이 지금 거의 5,000이 된다는 얘기인데 5천 정도, 5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님들, 여러분 아버님 수준에서도 5천만 원 못 받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지역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이제 25, 6 정도에게 4, 5천을 5천만 원 가까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일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창의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동네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5km 뛰고 예, 자기 몸을 만들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7시에는 YBM이나 파고다운 가가지고 영어로 중국어 듣고 9시에 학교 와서 예, 수업하고 도서관에 들러가지고 책도 보고 예, 지난달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반성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나는 노력하고 있는지를. 기껏 연예인들, 뭐 드라마들, 예, 우차사, 뭐 개콘 이거 말고는 별로 예, 특별한 관심을 다는 안 그렇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진짜 자기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하게 마지막 질문자는 제가 선물을 들고 오진 않았는데 세븐일레븐 있죠? 세븐일레븐 우리 운동장 지하에 맞은편에 종합인력개발원 저희 우리 직원 스태프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종합인력개발원 오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얘기만 하면 원하는 선물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자 스마트하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선물을 준다 해서 선물 2개를 주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3개를 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없나요? 뭐 북한도 아니니까 강제로 질문을 요구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네요. 없습니까? 예. 없으면 그러면 잠깐 제가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로 이걸 느끼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그리고 특히 저희 신입사원도 아니고 외부 인력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100%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산은 사람을 소중히 하는 기업이고 인재에 대해서 다른 기업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한 번쯤은 느끼시지는 않더라도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산은 어떤 기업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강력한 사람들의 따뜻한 집단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건 방식과 열정이 남다른 기업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고르실 때 꼭 두산을 안 고르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처럼 1등, 2등 하는 기업에 가서 편하게 안주를 할 거냐 아니면 두산과 같은 기업에 와서 1등, 2등 되는 기업을 만들고 싶을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회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그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항상 꿈을 가지시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늘 10회차 기업 문화특강 이번 주는 두산그룹 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산그룹 소개와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재희 상무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문화특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안내에 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꺼번에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차례대로 안내해드리고 특히 수업 출석과 관련돼 가지고 안내 말씀 듣고 그 내용을 따르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